앞으로 전월세 거래를 할 때도 주택 매매 거래처럼 30일 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서 깜깜이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요.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세금을 투명하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임대소득이 전부 드러난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임차인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전월세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경인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소속된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 이 전월세 신고제 내용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매매할 때는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임대 보증금, 임대 기간,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바로 이제 계약과 동시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됐을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고 아니 임대인이 이제 직접 거래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를 하면 임대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안 할 때는 이제 미신고 시에는 벌금 100만 원 그리고 거짓 신고 좀 가짜로 만들어 이렇게 다운 계약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500만 원을 이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나머지 시행령은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을 지금 발의했는데 연말에 통과가 되면 1년 동안 시행령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 이제 시스템하고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뭐냐면 이제 이것이 왜 이걸 지금 하게 됐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표현 중에 조금은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투명화가 되면 그 세원이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렇겠죠. 정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간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이 과세 투명성 확보, 다주택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월세 거래 부분도 우리 실생활 속에 상당히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를 뭔가 투명화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입법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게 거래 자체의 투명화가 아니라 과세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어떤 주택 소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 좀 많이 이제 소유가 아닌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오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이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전월세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정부의 어떤 그 신고를 통해서 통제를 받는 부분이 조금 끄림칙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정부가 이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우리 등록 제도를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가 된 사람이라면은 우리 세입자를 하나의 소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관계나 어떤 정보 부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아니라 과세 목적의 어떤 그런 집주인과 세입자의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 자체를 일정하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신고를 좀 늦추거나 뭐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의 징벌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택 소유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자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좀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점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사실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임대료를 파악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제대로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얼마나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되면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이제 잡히게 되죠, 투명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 RHMS라고 해서 그 렌트하우스 매니지 시스템을 갖다가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인데 한국감정원이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했는데 이 현재 파악이
전국에 673만 구가 임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53만 가구만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 이제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주택사업자 등록주 포함해서 그럼 한 20% 조금 넘는 건가요? 22.2% 정도 되겠죠. 22%.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18만 가구 중에 그나마 이제 49만 가구가 신고를 해서 많이 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파악이 사실 뭐 파악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513만 가구는 뭐가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거꾸로 국세청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을 분명히 소득이 발생할 텐데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 목적이 그건데 거기서 이제 추가해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파악이 안 된 것이 다 파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 정부가 추가적으로 뭐 상한제라든지 김현미 장관이 뭐 2016년에 발표했던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올 거로 좀 예측이 돼요. 이게 뭐가 알아야 정확하게 제도를 하는데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고 시장에 분명히 지금 바로는 안 나타나지만 2, 3년 보신다라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시장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종의 전월세를 신고해라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깊은 뜻이 많이 있죠. 지금 이미 뭐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심하면은 시스템에 계약을 할 때 정부의 그 기관에다 돈을 한 달치 렌탈비를 입금을 해요. 투명하죠,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세금 매기는 건 정부 마음대로 되겠죠. 그것을 이제 지겠다는 거죠, 키를.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을 하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예측은 그렇게 보고 있고 2021년에 이제 그걸 딱 던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어서 제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좀 안정은 되겠죠. 강제적이긴 하지만 교수님, 박사님 말씀대로 개인 간의 거래를 이제 공익을 더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후세나 뭐 국가 경제는 더 도움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좀 많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정부가 과세를 투명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은 신고를 제대로 해서 임대 실명제가 파악이 완전히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초기에는 많이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초기에는 뭐 마치 성과가 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 임대인 혹은 그 공인중개사에게 이제 부담 지우는 것보다는 저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매매와 관련해서도 지금 잘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매매 쪽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체계에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에 있어서 사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어느 정도 제도로서 정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한 법적 의무로서 충분히 이를 갖다가 하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다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적용 예외의 그 경우를 두지 않겠냐고 보는데 문제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국민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할 때 법률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시행령에 위임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이 부분을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준들에 있는 것들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명확하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우리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신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의무를 이행하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체계적으로 또 정보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투명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두 분께서 다 공감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좀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다 신고하게 되면 임대를 안 내놓는다, 좀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시장,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경제이론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할 때 이런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세 가격이 지금 한 2년 동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다 정부에서 일단 규제를 하니까 가수요가 발생을 안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공급량의 문제인데 공급량이 또 서울이 2022년 3년까지 한
7만 원 수준이 계속 공급이 돼요. 예년보다 좀 많이 공급이 되는 데다가 역으로 또 강남에 이제 지금 상가가 그 공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늘어나면은 공실이 난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 점원이 결국 나오게 되고 그렇죠. 임대 수요가 주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공실이 증가하고 임대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대기업도 지금 공채 인원이 지금 적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적을 거고 예년보다는 적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그런 영향이 많이 컸어요. 시장이 실제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도 많이 됐고 나올 공급량도 많고 여러 가지 수요의 어떤 감소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뭐 그렇게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그 부분이 당장의 어떤 물량 부분의 차이 혹은 뭐 임대를 포기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뭐 언론에서는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부분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1주택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과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가 소유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가 소유지만 사실상 자기가 그 집에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수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전세를 살고 있는 데 대한 비용으로 사실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그분들도 그럼 조세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주체로 된다는 게 있고요. 그동안 또 1주택자로 많이 이제 분류되어 가지고 사실은 과세에 있어서 좀 피해 나갔던 어느 그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독 주택에 속하는데 우리가 외형상 보기에는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이번에 큰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이야기들 중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업무 시설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그 세입자 부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들이 더 많은 일반 주택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그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런 쪽들을 오히려 하나의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 투명성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쪽은 오히려 배제해놓고 오히려 1주택자들이나 혹은 또 이제 상당히 은퇴하신 그 노령자들 이런 분들은 주택의 임대 수입을 통해서 노후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마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 즉 임대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떨어지고 있죠. 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에 있어서는 전세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하나의 수익으로 환산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전세 시장 자체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된다든지 전세가 점차 소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파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정부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대표 발의가 된 상황이고 아직 뭐 통과가 된 거 시행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우려들과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 문자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보면요. 2402님은 실명제에서 임대소득에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투기 심리가 잡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또 027님은 전월세 신고 의무 반대합니다. 엉뚱한 곳에 세수를 낭비하더니 이제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라고 또 그 세금을 또 걷는 부분에 대한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끝번호 3677님도 같은 의견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847님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룸은 거의 제대로 신고하는 주인이 없어요. 라고 주셨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이제 배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아직은 또 문제로 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토론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 반영하고 함께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어쨌든 정부는 투명화해서 세금을 좀 제대로 내게 하겠다, 걷겠다라는 거고 제대로 안 하면 벌금 걷겠다.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얹어서 그냥
임대를 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악의적인지 뭐 개인의 선택이기 네네. 때문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임차인은 결국 세부담이 늘어나서 다시 또 그 집이 없는 분들한테 또 피해가 돌아가는 우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올려가지고 가능할 때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네. 중요합니다, 매개체. 왜냐하면 현대 지금 경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신용으로 발생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신용에 대해서 제어를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볼륨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런 것을 이제 볼 때 정부가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네. 이 시청자분들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IFRS가 내년부터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요. 네. 또 내년에 가계 예대율 산정이 은행에서 적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 대출을 했을 때 네. 가중치를 더 가지고 자본 비율을 더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대출이 어떤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되겠네요. 거예요. 뭐 거기다 정부에서 뭐 DSR 총부채 상황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에 가면은 대출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뭐 주택금융공사에서 1%짜리 어떤 저리 네. 그 지원금 외에는 그 금액 선이 한정돼 있어요. 뭐 예전처럼 박근혜 정부 때처럼 뭐 전세 보증금의 90% 대출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9억 이하에 대해서 6억에서 끊어놓고 소득 수준도 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올린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일 거다. 물론 일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강남의 일부 현금 부자들이 모여 있고 예. 또 소득이 많이 높은 분들이 계신 곳은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서울 시내 전체로까지 번지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그렇게 우려가 나타날 것 같진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결국 뭐 임대 시장에서 임대인,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즉 임차인 간에 서로 누가든 그 시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느냐,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 이제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상에든 그걸 떠나서 실제 어떤 임대차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집주인은 아무래도 뭐 조금 자기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지라도 빈집 상태로 있으면서 좋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세입자를 고르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주거 공간을 어느 정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또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세입자가 어떤 임대차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네. 걱정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들은 향후에 월세 쪽을 더 선호하건 그렇죠. 또 중간 과도기에서는 뭐 우리 반전세라고 네. 해가지고 보증부 월세 뭐 이런 네. 부분들로 이제 많이 전환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월세를 부담한다는 게 우리 전통 그상 또 어떤 소득을 갖다가 축적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에서 서로 간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상당히 예전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면서 조금 임대차 시장도 또 한 번 매매 시장처럼 경직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안 했으면 되는데, 좋겠죠.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그 법안 통과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많은 시장의 상황들을 갖다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아까 뭐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제 은퇴 고령자들 중에서는 월세를 받아서 이걸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에 대한 좀 반발도 클 것 같은데. 반발이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수입이라는 게 우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효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못하셨죠. 분들입니다. 예, 네. 못하는 분들이고 말 그대로 집 하나가 하나의 노후 부분에 있어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 자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3천만 원에서 지금 2천만 원 수입으로 연 수입으로 줄었는데요. 연 2천만 원 수입이라는 게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가가 도움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부담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또 세금까지 더 확실하게 내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하나 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은퇴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도 없는데 그게 부담을 하나 얹어주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팍팍한 살림에서 이것은 사실은 강남의 일부 부유한 1주택자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택을 가진 전국의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법의 충격에서 조금 안전한 상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방어선 이런 정도는 정부가 네.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저는 이제 대해서. 박사님 의견을 처음 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다만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은퇴하면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집을 산 거 아니냐. 그럼 그 집을 샀을 정도의 능력이면 분명히 좋은 회사를 다녔을 거고 좋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연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젊은이가 있어요. 정확해요. 그 젊은이가 기득권에 좀 저보다도 더 정확해요.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동안 안 내왔던 거예요, 세금을. 근데 이제 초점을 갖다가 은퇴 고령자분들한테만 맞추면 마치 전체가 정부가 잘못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제 기득권 보수층 언론들의 지적인 거고 정확하게 보자라면 안 내던 거 내는 건 맞아요. 맞고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생활비가 저거 건강보험료 내고 하다 보니 조금 적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만 던져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연금까지 받는다면 제외 대상인 거고 연금도 못 받고 뭐하고 뭐 장사를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집 한 채 했다면 그분은 해당돼요. 그럼 우리가 근로소득자들도 면세소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하면은 최저생활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 소득을 공제들을 하다 보면 세금을 빵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정부에서 만약에 투명화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리 발표할 때 해줬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은퇴해서 생활에 어떤 이것이 요건이 요것밖에 없을 때는 선별해가지고 구제를 하도록 하겠다. 생활의 유지가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던졌다라면 이제 지금 박사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고 전체적인 후세나 젊은이들과 정부 어떤 정책, 뭐 경제 이론. 공평과세 이런 기본적인 모든 이론들을 맞춰서 볼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뭐 정상이죠. 다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2천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을 내는 금액이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상당히 미미합니다.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으로 반발할 필요도 없고 공제할 거 공제하고 지금 필요경비 공제율이 60%예요. 60%는 뭐냐면 2천만 원 받으면 60%면 1,200만 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빼다 보면 100, 200, 500, 300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내는 돈은 5만 원, 1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뭐라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제하는 방안만 정확히 한다면 문제가 네.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하는 필요 필요하다고 보시면 네, 공제율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건 여기에 아니, 확정된 건 신고를 하면 아니에요. 확정이 되죠. 아니, 당연히. 일반 소득에 대해서 그 필요 공제는 아니, 해주는데. 임대주택은 다 공제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네. 법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뭐 이제 대표 발의가 된 거니까 네,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아마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편의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죠. 통상 2년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이제 원룸에 좀 사시는 분들은 또 1년 계약 이렇게 단기 계약으로 단기 하시는 계약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전월세 신고라는 거를 매번 계약할 때마다 매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되는 어떤 주택의 그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한 기간을 보통 준수하게 되고 그 그렇죠. 기간도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쪽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우리의 이제 삶 자체가 팍팍해지고 일부 세대들은 뭐 원룸이라든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단기간 거래, 뭐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6개월짜리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계약을 갖다가 투명해야 되니까 30일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직장인 다니고 하면 그 신고 자체도 생각보다 이게 쉽지 참 않죠. 번거로울 때가 참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도 지금 집을 하나 세주고 있는데 네. 저도 한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네. 상당히 시간을 휴가를 하나 받아가지고 해야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과연 이렇게 강하게만 밀어붙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 다른 어떤 인센티브는 없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의 의무를 갖다가 강조하고 그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한
부담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대행할 수 있는 또 우리 사실은 법상으로 보면은 임대사업자 부분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좀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쪽의 어떤 그 사업들이 좀 더 좀 활성화되는 것과 같이 맞추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정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세 부분에 자꾸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보다 투명화돼야 된다는 것은 그런 전제 조건에서 저는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뭐 그 부분에 그 부분 공감하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말 노후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해주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자기 의무는 국가로 봐서 국가가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의 국민들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우리 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의 조그마한 소득도 사실은 노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로마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인슐라라는 게 최초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 5층짜리인데요. 그때 이제 로마가 번성을 하니까 지방에서 들어와서 지금 현대 산업사는 똑같아요. 방이 모자란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집값을 엄청 올렸어요. 뭐 저도 이제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뭐 족발집 사장님 누구 뭐 한다고 칼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미 임대료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왜곡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노출되지 않다 보면은 노출됐을 때 안 됐을 때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 로마 시대도 그랬다라면 지금도 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선진국에서 모든 나라들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고 독일같이 안정된 나라들은 지금 경제 위기에도 잘 유지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왜곡된 시장에서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생산 능력들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해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임대료가 올라오면 당연히 소득이 주니까요. 근데 그 소득은 어디로 가냐? 일부 층에만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나 어떤 경제 이론에서 알기 때문에 결국 임대료 규제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지만 귀족들이 기득권을 놀거나 욕심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 내가 벌 만큼 벌었다.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조금 프리하게 가야죠,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 짚어주고 그리고 세금을 이제 거둘 거 아닙니까? 거둔 것이 젊은이가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젊은 층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에 보급되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지 지금 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후세나 국가경제를 위해서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뭐 관계자분들도 그쪽으로 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번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뭘 좀 끝번호 볼까요? 4388님이 이제 소득에는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살님은 세금 내야 합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에는 세금 내는데 주택 임대는 훨씬 더 많이 받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7595님께서도 이제 투명한 사회가 필요하다고 찬성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찬성에 대한 문자도 꽤 많고요. 반대로 4622님은 세금을 너무 많이 과세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아까 박사님 의견처럼 6572님은 공인중개사가 필수 의무로 신고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또 같이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뭐 대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연말 정도 돼야 아마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수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같은데 전월세 신고자와 관련해서 한문도 교수, 두성규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